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우입니다. 달과 6펜스 제50장에서 53장 사이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12번째 시간 잘 견뎌오셨고요. 오늘 마침내 이 소설의 가장 주제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결국 뭘 하려고 달과 6펜스라는 걸 내놨을까 했는데, 그동안에는 6펜스적인 게 쭉 얘기 나오다가 이제 타이티라는 데에 가서 타이티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달이라는 이상향적인 예술혼적인 건 뭐다라는 거를 결국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거치면서 생각에, 물론 달이 많으냐 6펜스가 많으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의 폭이 매우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요약된 부분을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안정된 내 직장, 내 가정을 전부 버리고 그냥 내 영혼이 이끄는 대로 훌쩍 떠나버리는 상상이에요. 오늘 바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머슨 mom의 달과 6펜스. 이 책은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달은 무엇이고 당신의 6펜스는 무엇이냐고 묻는 아주 강력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 어떠세요? 이 문장, 어딘가 모르게 내 얘기 같고 또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을 쿡 찌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고 주변 모든 게 다 낯설게 느껴졌던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있잖아요. 바로 이 근원적인 어색함, 이 위화감이야말로 주인공이 왜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소설 속에서 두 갈래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볼 겁니다. 하나는 사회가 이게 바로 성공이야 라고 정해놓은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행복을 따르는 길이에요.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가 보면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또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우러지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바로 그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방인처럼 살아가죠.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짜 고향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인생이란 건 어딘가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끝없는 여정, 바로 그 자체인 셈입니다. 여기 나오는 귀소 본능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걸 설명해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건 그냥 뭐 옛날이 좋았지 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삶의 방식이 마치 태초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힘인 거죠. 그 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려는 필연적인 몸부림,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낯선 곳에 툭 하고 던져지는 느낌은요, 사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던 피투성이라는 개념하고도 정확히 연결돼요. 피투성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내가 세상에 던져졌다는 감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절대적인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 찰스 스트리클랜드가 런던에 잘나가는 증권중개인이라는 직업, 아내와 아이들이는 그 안락한 가정을 정말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한 일탈이나 무책임함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진짜 근원을 찾아가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귀수 본능이 그의 영혼을 그냥 송두리째 뒤 흔들어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제 스트리클랜드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주면서 우리한테 성공이 대체 뭘까 하고 먼저 질문을 툭 던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카마이클이라는 두 의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정말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 작가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진짜 성공이란 대체 어떤 건가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닥터 아브라함은요, 누가 봐도 의학 천재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천둥벼락 같은 계시를 받았다면서 갑자기 모든 걸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가난한 검역소 의사가 돼요.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바로 달을 선택한 거죠. 반면에 알레카 마이클은 재능은 평범했지만 아브라함이 떠난 그 빈자리를 운 좋게 차지해서 결국 기사자기도 받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바로 6펜스를 손에 쥔 거예요. 재밌는 건 카마이클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생 망친 낙오자라고 경멸하는데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면서 완벽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온전히 만족하고 평화로운데 그런 삶을 과연 실패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카마이클이 얻은 세속적인 성공, 즉 6펜스가 아브라함이 찾은 영적인 평화, 즉 달보다 정말로 더 나은 것이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다시 소설의 진짜 주인공 찰스 스트리클랜드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런던의 그 위선적인 삶, 그리고 파리의 지독한 가난을 거쳐서 그가 마침내 자신의 귀소 본능을 따라 도착한 마지막 장소. 그의 영혼이 드디어 안식을 찾은 마지막 고향, 타히티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그는 문명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이 원시의 자연, 타히티에서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기만의 낙원을 발견하죠. 그런데요, 이곳은 결코 평화롭기만 한 그런 목가적인 파라다이스는 아니었어요. 그의 거칠고 순수한 예술혼이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얻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마저 완전히 거세되어 버린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창작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타히티에서 스트리클랜드의 삶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직접 보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티아레 존슨 같은 여관 주인이나 브루노 선장 같은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게 정말 영리한 서술 방식인 게 스트리클랜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천재 혹은 괴물처럼 신비롭게 만들면서 우리 독자들이 그의 삶을 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아주 멋진 장치 역할을 합니다. 타히티에서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 원주민 소녀 아타와 결혼한 것조차 어떤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계속 그리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아타가 가진 작은 땅과 집은 그가 사회적, 경제적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롯이 예술에만 미쳐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예술, 즉 자신의 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는 거의 악마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의 자유는 결국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죠. 결국 이 소설은 스트리클랜드처럼 사세요 라거나 아브라함의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명확한 답 같은 건 주지 않죠. 그 대신에 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의 삶을 거울처럼 우리 앞에 비춰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조용히 던질 뿐입니다. 당신의 달은 무엇인가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오늘 달과 6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저 밤하늘의 달처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이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발목을 마치 땅에 떨어진 6펜스 동전처럼 현실의 무게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오늘 밤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만의 달과 6펜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가 어떻게 됐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술 세계에 빠져드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6펜스의 세계는 무시하고 달의 세계, 예술 세계만 빠져들어가는가. 그러면서 6펜스 세계를 무시하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때까지 보여줬고요. 그러나
마침내 파리 생활을 접고 타히티라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타히티에 가서는 활짝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일인데, 문제는 이 소설을 쓰고 있는 화자는 이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다음 얘기는 몰랐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몰랐는데, 이 화자가 이미 스트릭랜드는 세상을 떠난 이후고, 그 떠난 이후에 명성이 아주 자자해지고 세계적인 미술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타히티를 방문합니다. 발자취를 찾아보려고 그러죠. 발자취를 찾아보려고 타히티에 갔더니만은 이제 호텔을 정해 놓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께 소문이 났는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콜스 선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행히 이 사람이 파리에 있을 때에 화자가 몰랐던 얘기들을 파리에 같이 거지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선장이 찰스 스트릭랜드의 마지막 파리 생활에 대해서 쭉 증언해 주는 얘기가 나왔더랬었고요. 이 같은 니콜스 선장이 등장해서 몰랐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이제 떼워 주는 게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타히티에 도착해서 만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타히티에 있으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과거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볼 테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타히티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티아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티아레 존슨인데요. 이 티아레 존슨은 존슨 선장의 아내였는데, 존슨 선장은 나이 많아서 젊은 이 아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없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숙 같은 조그마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 얘기를 듣게 됩니다. 타히티에서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술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예술적인 부분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생활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티아레인데, 이 티아레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부분인데, 티아레의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티아레는 문명 세계와 그다음에 이쪽 원시적인 자연 그대로인 타히티와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티아레 자신부터는 토속인 어머니하고 또 서양인 선장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죠. 혼혈아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현지에서 쭉 살아온 여자인데, 이 사람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팔 굵기가 양의 넓적다리처럼 굵고 가슴이 마치 그 커다란 양배추처럼 이렇게 큰 양배추를 달고 있는 것처럼 가슴을 달고 있더라는 겁니다. 몸집이 보통 큰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티아레가 하는 이걸 가만 보게 되면은 모성애적인 걸 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성애적인 거를 뭘 하고 보는가 하면 서양 문물과 그다음에 이쪽 타히티의 중간 매개자 역할로서 티아레가 하고 있고요. 또 티아레는 좀 더 나아가서 마치 돼지의 어머니처럼 그런 역할로 보여집니다. 여관에서 돈도 안 내고 돈도 낼 형편도 못 된 사람을 늘 먹여 주고, 심지어 담뱃값, 남자는 담배 피워야 된다 하면서 담뱃값까지 주고 언제 돈을 줄지도 모릅니다. 또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똑같이 이쪽에 돈 내고 여관에 묵고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 주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습에서 상징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티아레가 나오는데, 이 티아레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되었던 얘기라면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서는 더 선명하게 어떻게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가는가, 어떻게 달과 육펜스라는 세계 가운데서 달의 세계에 집중돼서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우연에 의해 엉뚱한 환경에 던져지긴 했지만
늘 어딘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 태어난 곳에서도 마냥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살고 어린 시절부터 늘 다녔던 나무 우거진 샛길도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바글대는 길거리도 한가 지나가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평생을 이방인처럼 살고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보아온 주변 환경에도 늘 서먹서먹한 기분을 느끼며 지낼지 모른다.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 바로 그러한 느낌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아 멀리 사방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 또는 격세유전으로 내려온 어떤 뿌리 깊은 본능이 이 방랑자를 자꾸 충동질하여 그네의 조상이 역사의 저 희미한 여명기에 떠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때로 어떤 사람은 정말 신비스럽게도 바로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 느껴지는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그처럼 애타게 찾아 헤맸던 고향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죄다 태어날 때부터 낯익었던 풍경과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정착하고 만다.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휴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티아레에게 성 토마스 병원에 살게 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인데 꽤 건장한 금발 청년으로 수줍음이 많고 퍽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장학금을 받고 의학교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5년간의 과정을 다니면서 탈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탔다. 나중에는 병원에 상주하는 내외과 겸직 의사가 되었다. 모두가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 마침내 그는 병원의 정식 의사로 뽑혔고 그에 따라 장래도 보장되었다. 인간사가 예측대로만 된다면 그가 의학계의 최고 자리까지 오르게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었다. 명예와 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새 직책을 맡기에 앞서 잠시 휴가를 원했다. 워낙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그는 휴가 여행을 위해 레반테 화물선의 선의가 되었다. 이 화물선은 보통 때 의사를 두지 않았지만 병원의 원로 외과 의사 한 사람이 그 전기선의 중력을 알고 있어 아브라함을 특별히 채용했던 것이다. 그 뒤 몇 주일이 지났을까? 병원 당국은 그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모두가 탐내고 있던 그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랐고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누군가가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주위 사람들은 아주 망측한 동기를 찾아내는 법이다. 하지만 마침 아브라함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은 곧 잊히고 말았다. 그 뒤로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아마 10년쯤 지난 뒤였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알렉산드리아 행배를 탔던 나는 항구에 상륙할 무렵 검역이 있으니 다른 성객들과 함께 줄을 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의사는 허름한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였는데 모자를 벗을 때 보니 머리가 잔뜩 벗겨진 대머리였다. 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퍼뜩 기억이 났다. 아브라함! 내가 그를 불렀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내 나를 알아보고 내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서로 반가운 인사말을 나눈 뒤 그는 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룻밤 묵을 작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영국인 클럽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여기서 만나 정말 놀랐다고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아주 소박한 일이었고 형편도 궁색해 보였다. 이윽고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휴가를 얻어 지중해로 나갔을 때만 해도 그는 런던으로 돌아와 성 토마스 병원의 직책을 맡을 생각 말고는 딴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아침 화물선이 알렉산드리아에 정박했다. 그는 가파니에서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나는 도시와 구두에 모인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토박이들, 수단에서 온 흑인들,
시끌벅적한 그리스인과 이탈리아 인물이, 해교도 모자를 쓴 엄숙한 터키인들, 햇빛과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천둥벼락 같은 것이었다고 할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건 하나의 계시와 같았네 하고 고쳐 말했다. 무엇인가가 가슴을 뒤트는 것 같더니 돌연 어떤 환희의 느낌, 벅찬 자유의 느낌이 가득 차오더라라는 것이었다. 내 집처럼 편안한 기분을 느낀 그는 그 자리에서 단 한순간에 나머지 인생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내겠노라고 결심하고 말았다고 했다. 선의직을 그만두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24시간 뒤에는 가진 물건을 다 챙겨 그것에 상륙해 있었다. 선장은 자네를 영락없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겠군.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네.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기보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강한 충동이 그렇게 한 거지. 묵을 곳을 찾으면서 그리스 사람이 하는 조그만 여간이라도 갈까 생각했는데 어딜 가면 그런 집이 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말일세, 마음이 집히는 곳으로 곧장 갔지.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 당장 바로 이 집이라는 걸 알겠더란 말이야.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와본 적이 있나? 아니야. 평생 한 번도 영국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었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부 관리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그 직을 맡고 있다고 했다. 오해해 본 적은 없었나? 아니, 단 한 번도 없었네.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 난 만족일세.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왔네. 이튿날 나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생각났던 것은 얼마 전 의사로 일하는 또 하나의 옛 친구 알렉 카마이클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였다. 그는 잠시 휴가를 얻어 잉글랜드에 와 있었다. 그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나는 그가 전쟁 때의 공훈으로 기사 자교를 받은 것을 축하해 주었다. 예정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했다. 그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내가 좋다고 하자 그는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딴 사람은 부르지 말자고 했다. 그는 퀸 앤가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안목이 높은 사람답게 집을 멋지게 꾸며놓고 있었다. 식당 벽에는 우아한 벨로토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소파니의 그림도 두 점이나 걸려 있어 부러움을 자아냈다. 그의 아내가 금실을 넣어 짠 옷을 입은 날씬하고 예쁜 여자였는데 자리를 떠나자 나는 웃으면서 그에게 의학생 시절에 비하면 처지가 참 좋아졌노라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로드의 허름한 이탈리아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만도 사치로 여겼던 것이다. 이제 알렉 카마이클은 대여섯 개 병원에서 직무를 맡고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1년에 10,000파운드는 좋게 벌 것이다. 기사 자기만 해도 그가 앞으로 줄줄이 얻을 갖가지 명예의 첫 번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괜찮았던 셈이지. 그는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이게 순전히 한 가지 행운 덕분이었다는 점이야. 그건 무슨 소린가? 그게 말이지. 자네 아브라함 생각나나? 장래가 유망했던 그 친구 말일세. 학생 시절에 나는 무슨 일에서나 번번이 그 친구에게 졌지. 나하고 같이 경쟁이 붙은 상이나 장학금은 모조리 그 친구가 차지했네. 나는 늘 그 친구 뒷전에서 푹이나 친 셈이었어. 그 친구가 병원에 그냥 눌러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내 자리에는 그 친구가 앉아 있을 걸세. 그 친구 외과에는 천재였으니까. 그 친구하고 붙으면 아무도 승산이 없었지. 그 친구가 성토마스 병원의 서무의사 발령을 받았을 때 나는 정식의사 자리가 영 가망이 없었네. 천상 일반 개업이나 할 수밖에 없었지. 자네도 알잖아. 일반 개업이가 되어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도중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 자리가 내게 돌아왔단 말이야. 나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었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 운이 좋았던 거지.
아브라함에게는 좀 별스러운 데가 있었던 것 같아. 그 가엾은 친구, 이제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보건국 관리인가 뭔가 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네. 들리는 말로는 지지리도 못나고 늙은 그리스 여자하고 살면서 병치레 하는 애들을 대여섯이나 거느리고 있다더군. 그러니 말일세,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 결기가 중요하지. 아브라함에게는 결기가 없었어. 결기가 없었다. 다른 길에 살면서 더욱 강렬한 의미를 발견하고 단시간에 죽고 끝에 출세가 보장된 길을 내 동생이 치자면 아무래도 적잖은 결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 갑작스러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기만이 아닌 더욱 큰 인격이 필요했을 때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렉 카마이클은 생각에 잠기며 말을 이었다. 그야 아브라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척한다면 그건 물론 나로서는 위선이겠지. 결국 내가 덕을 보았으니까 그는 피우고 있던 기다란 코로나 담배 연기를 호사스럽게 내뿜었다. 하지만 내가 덕을 보지만 않았다면 그런 식의 인생 낭비를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야.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정말 아브라함이 인생을 망쳐놓고 말았을까?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한다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서 마음 편히 산다는 것,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 그리고 연수입 1만 파운드의 예쁜 아내를 얻은 저명한 외과의가 되는 것이 성공인 것일까? 그것은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 사회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구,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기사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어찌 감히 말대꾸를 하겠는가? 자, 50장에 들어왔습니다. 50장을 전체를 보실 때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왜 이 얘기가 여기 끼어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갑자기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진행될 줄 아는데 잠시 얘기를 유보시킵니다. 그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의사가 나와서 그럼 아브라함 의사를 왜 여기에 등장시켜서 무슨 얘기하려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소설의 주제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던져 주려고 합니다. 찰스 스트릭랜드 한 사람만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의사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게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술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 달에 가는가 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의사를 여기에 딱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이 주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분명합니다. 50장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얘기가 하자는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하고 뭔 소리야?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난다니.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 바로 그러한 느낌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아 멀리 사방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 이러면서 50장의 첫 부분에서 분명히 딱 이 장에서 뭘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고향 상실성이라 할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상실성이라는 문제는 실존 철학에서 중요한 화두거든요. 이 중요한 화두인 고향 상실성 또는 실존 철학에서 제가 아마 처음쯤에서 얘기했는 부분입니다. 실존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피투성, 집어 던져졌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게볼텐하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피투성이라는 말을 좀 꺼려하는가 하면 일본인들이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이 독일어를 그대로 빼서 이제 번역했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게볼펜하이트 이러면서 독일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한마디로 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던져진 존재라는 것에서 실존 철학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던져진 존재로서의 우리가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실존 철학이 그러면은 공허하게 사는가?
마치 이렇게 마구 내팽개쳤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던져졌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한 귀소 본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동물들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마지막에는 돌아가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를 한번 보세요. 멀고 먼 항해 속에서 마침내 마지막은 자기가 태어났던 자리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직 과학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용하게도 다시 태어난 자리에 와서 마지막 알을 낳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연어의 귀소 본능,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그것이 영혼이든 정신이든 관계없이 이 같은 귀소 본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귀소 본능이 있는데 그 귀소 본능에서 늘 현실을 살아가는, 의식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입이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게요. 까미의 소설 가운데도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 자리가 아닐 그 자리에 태어날 수 없는 데 태어났고 거기에 살아가면서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방을 자꾸 찾아 헤매는 그 같은 현실이 실존의 현실이고 그 같은 느낌이 이방인으로서의 느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느낌, 이 낯선 느낌에 대해서 50장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도 매우 실존 철학적인 건데 실존 철학의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 실존 철학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역시 작가들의 능력은 참 대단하죠. 당시 실존 철학은 하도 어렵게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강단 철학이라 했거든요. 강단에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쓸 수 있는 강단 철학에 불과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이 같은 문학가들이 나서서 이 같은 실존 철학을 자기 문학 세계 속에다가 구현시켜 줌으로써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아 맞아. 이 같은 게 실존 철학적인 거에서 이 소설은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적인 고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의사가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의사는 뛰어난 그런 의사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고 전도유망한 의사로서 잘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가게 되는데 비해서 알렉 카마이클이라는 의사인데 이 알렉 카마이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늘 뒷전에서 얼쩡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갔다가 그 항구의 풍경에 너무 뭐랄까요? 감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사의 자리, 그런 좋은 의사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그 보잘것없는 저 보잘것없는 보건소 비슷한 의사로 하면서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의사가 있다면은 그다음에 알렉 카마이클이라는 의사는 그 같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렇게 다 문명 소개를 포기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얘기인데 재밌는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내면의 심리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아무튼 현재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검역소 의사입니다. 의사들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다 합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은 사람들 검역이나 해 주고 하는 그런 허름한 옷에 대머리에 가난한 그러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들만 쪼롬이 낳고 있는 그것도 병치레한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의사고요. 거기에 비해서 카마이클이라는 의사는요. 워낙 잘해서 기사 자기도 받고 첫 번째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연수입이 1만 파운드가 넘는 그런 그 수입이 되고 화려한 저택에 살고 또 무엇보다도 이쁜 아내도 미인인 아내도 데리고 살고 이러면서 여기는 성공을 완전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도취됐다 할까 그러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인 양 그리고
약간 경멸하기도 하고 연민을 갖게 되는 게 카마이클이 갖게 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 자체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게 내 집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고 여기 남은 인생 모두를 여기서 보내겠다. 매우 만족해 하면서 비록 보잘것없는 금력 의사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에는 내면적 충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카마이클 같은 경우에 6%적인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적 부를 가졌고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카마이클이 갖게 되는 자리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내면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모양은 머리도 훌렁 까지고 가난한 깨재재한 옷도 입고 뭐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에 영적 충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의사고요. 요렇게 딱 대비시켜 줍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나요?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가 전혀 못할 그림이라는 예술이라는 부분에서만 달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의 한쪽은 달을 갖고 한쪽은 6펜스를 가진 경우에 보면서 누가 이상적이고 또는 누가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의사직을 대신으로 이어받는 바람에 아주 그 팔자가 핀 우리말로 하면 팔자가 핀 의사는 이 얘기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인생을 망쳐 놓고 말았을까?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한다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서 마음 편히 산다는 것,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 이렇게 화자는 질문을 마이클께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질문을 누구께 던지나요? 읽고 있는 우리 독자께 던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께 이 주제를 압축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 질문을 던지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51장을 하겠습니다. 티아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의 신중한 태도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잠자코 앉아 완두콩을 깠다. 그때 주방일이라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녀의 눈길이 중국인 요리사에게 멎었다. 무슨 일을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마구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인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아주 요란한 싸움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내가 대여섯 마디밖에 모르는 그곳 토박이 말로 싸움을 벌였는데 얼마나 요란한지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고 디아레가 요리사에게 담배를 한 대 건넸다. 두 사람은 기분 좋게 담배를 피웠다. 아시우? 마누라를 얻어준 게 나라는 걸. 티아레가 느닷없이 말했다. 넓적한 얼굴에 웃음이 가득 번졌다. 저 요리사 말입니까? 아니, 스틱랜드 말이요. 부인은 있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합디다. 하지만 내가 그랬지요. 아내는 영국에 있고 영국이라면 세상 저쪽 끝이 아니냐고. 그건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 물감이나 담배나 돈이 떨어지면 두세 달 만에 한 번은 꼭 카페에 대 나왔어요. 그러고는 갈 데 없는 개처럼 떠돌아다녔지요. 어찌나 딱한 생각이 들던지. 그때 내가 마침 방 청소하는 아타라는 여자애를 하나 두고 있었어요. 나와는 친척벌 되는 아이였는데 부모가 다 죽어 내 집에 살게 했지요. 스틱랜드는 이따금 푸짐한 한 끼 음식이 생각나거나 애들 가운데 누가 하나 붙들고 채수를 두고 싶을 땐 우리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이 계집아이가 그 일을 훔쳐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더란 말이요. 여기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백인들하고 어울리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이거 토박이었나요? 그래요. 백인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하여간 아이에게 확인한 다음 내가 스틱랜드를 좀 보자고 불렀지요.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자리를 잡을 때가 됐어요. 당신 나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부둣가 여자들하고 어울려서야 되겠어? 그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들인데.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서 당신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에게 돈이 있수, 뭐가 있수? 일자리를 얻어도 한두 달을 버텨내지 못하는 성미고
이제 당신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야 언제든 숲에 들어가 아무 토박이하고나 어울려 살면 된다고 하겠지. 토박이들도 당신이 백인이라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게 하겠고. 하지만 점잖은 백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수? 그러니 말이요. 스트릭랜드 씨, 내 말 좀 들어보. 티아레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똑같이 잘했기 때문에 두 나라 말을 마구 섞어가며 말했다. 말하는 게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아 듣기 싫지는 않았다. 새가 영어를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 아타랑 같이 살면 어떻겠어요? 아이도 괜찮고 나이도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하거나 몸을 섞은 일도 없고 어쩌다 선장이나 1등 항해사 좀 하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박이 손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콧대가 샘편이란 말씀이요. 지난번 오아우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이곳 섬에서 저만한 처녀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살림을 차릴 때가 되었고 말이요. 선장이나 1등 항해사들은 마음이 좀 자주 바뀝니까? 나도 계집아이들을 내 집에 오래 두지는 않아요. 이 아이 앞으로 저 아래 타라바오 근처에 땅떼기가 조금 있다오. 반도 쪽 바로 못 미쳐서 말이요. 요즘 코프라 신세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집도 있겠다. 그림 그릴 시간도 얼마든지 있겠다. 어떠우? 하고 물었죠. 티아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이가 영국에 있다는 부인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였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딱한 양반. 이 세상 어딘가에 마누라 두고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저런 사연이 있기에 이 섬에까지 오게 되는 거지. 아타는 분별이 있는 아이라 시장 앞에서 식을 올린다든가 하는 따윈 바라지도 않아요. 신교도라서 이런 일에 카톨릭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지만 아타 생각도 물어봐야지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디다. 당신이 좋다면 자기도 좋대요. 그 애를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킥 웃더군요. 그 사람 웃는 방식이 있잖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냉정하게 말이요. 그래 아이를 불렀지요. 그 여우 같은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얘기하면서 곁눈질로 슬쩍 보니까 내 블라우스 빨아놓은 것을 다림질하는 척하면서 글쎄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지 뭡니까? 그 아이가 왔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스트릭랜드가 그 아이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더군요. 예쁘게 생겼나요? 내가 물었다. 멋나진 않았어요. 아타 그림은 보셨을 텐데 그 아이를 수도 없이 그렸어요. 어떤 때는 파레오를 입은 것도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걸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요. 꽤 예쁜 편이었지. 게다가 음식도 잘했고 내가 직접 가르쳤어요. 스틱랜드가 뭘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해줬지요. 내가 급료를 잘 줬어요. 그걸 다 저금해 두었다오. 아는 선장이나 1등 항해사들이 오다 가다 몇 푼씩 준 것도 있고 모아둔 게 몇백 프랑은 될 거요. 그 사람이 커다란 붉은 수염을 잡아당기며 웃습디다. 그러더니 그래 아타 내가 남편감으로 마음에 드나? 하고 묻더라고요. 아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킥킥대기만 하더군요. 내가 스트릭랜드에게 말했어요. 아니 이 딱한 양반아. 글쎄 내가 말했잖수. 저 애는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아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때릴 텐데. 아타 대답이 이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받는 줄 모르잖아요. 티아레는 얘기를 중단하고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첫남편 존슨 선장 말이요. 이 사람은 그 얼핏하면 날 둘죽여 팼다오. 진짜 남자였지. 미남에다 키는 훤칠하게 190cm쯤 되었는데 술만 취했다 하면 아무도 못 말렸어요. 한 변 두들겨 맞으면 온 사방에 멍이 들어 며칠씩 갔지요. 아, 그 사람이 죽었을 땐 울었어요. 마음에 맺힌 것을 절대 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쉬울 줄은 조지 레이니와 같이 살게 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사람은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남자에게 그처럼 속아본 건 조지 레이니가 처음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크고 잘생긴 남자였죠.
키가 거의 존슨 선장만 했고 아주 건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 겉보기뿐이었단 말씀이요.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내게 손 한 번 댄 적 없고 전도사라도 할 사람이었지요. 내가 섬에 들어올 때마다 고급 선원과 놀아나도 글쎄 이 조지 레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다오. 그런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어떤 남자들이 여자 대하는 걸 보면 정말 끔찍할 때가 있어요. 나는 티아르를 위로하고 정말 남자들이란 다 사기꾼이라고 진심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계속 스트릭랜드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내가 그랬죠.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별채 아타방에 있는데 아주 깔끔해요. 한 달쯤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드나 보시구랴. 식사는 여기서 해도 되니까 한 달 뒤에 마음을 정해서 결혼할 생각이 들거들랑 바로 저 아이 집에 가서 살림을 차리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러겠노라고 합디다. 아타는 여기서 집안일을 계속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밥을 먹여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을 내가 아타에게 한두 가지 가르쳐 주었지요. 그이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산을 돌아다니거나 강에서 멱을 감거나 했지요. 아니면 현관에 앉아 초호를 바라보거나 점을 여기면 밖으로 나가 무레아 섬을 바라보곤 하더군요. 바위톱에 나가 낚시를 하기도 하고 부둣가를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토박이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했다오. 과묵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늘 아타와 별채로 내려갔죠. 그런데 아무래도 자꾸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란 말씀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지요. 아타가 좋다면 아타를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결혼 기념으로 저녁을 한 턱 냈지요. 내 손으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말이요. 완두콩 수프에 포르투갈식 바닷가재 요리, 그리고 커리, 코코넛 샐러드. 이봐요. 아직 내 코코넛 샐러드 안 드셔보셨지요? 가시기 전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 그런 다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었다오. 우리는 샴페인을 양껏 마시고 그 다음엔 리큐어를 마셨지요. 정말 멋지게 한 통 내자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응접실에 나가 춤을 추었더랬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다오. 그리고 난 춤이라면 언제나 좋아했지. 프레르 호텔의 응접실은 조그만 방이었다. 소형 피아노와 벨벳 덮개를 씌운 마호가니 가구 한 세트가 벽을 따라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둥근 탁자 위에는 사진 앨범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티아레와 첫 남편 존슨 선장의 확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티아레는 나이도 들고 뚱뚱했지만 이따금 그 브뤼셀 카펫을 말아 올리고 하녀들과 자기 친구들을 한두 사람 불러서 수금기에 시근거리는 음악에 맞춰 손님들과 춤을 추었다. 베란다에는 티아레 꽃의 진한 향기가 가득하고 머리 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남십자성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린 그때의 즐거움을 떠올리면서 티아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춤을 췄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땐 죄다 취해서 제정신들이 아니었을 거야. 두 사람에게는 길이 난 데까지 내 마차를 타고 가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니까 아탄의 집이 바로 산골짜기 깊은 데 있었거든요.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내가 딸려 보낸 아이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소? 스프링랜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자, 51장에 들어왔습니다. 51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티아레 존슨, 티아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티아레가 스트릭랜드가 생활하는 걸 보다가 그 아타와의 결합시켜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재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왜 아까 해설을 하면서 티아레는 모성적 이미지고 또 서양과 이쪽 비문명 세계, 이 타히티, 이 서양과 타히티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마치 오갈 데 없는 개처럼 자꾸만 선창가를 떠돌고 있는 스트릭랜드의 불쌍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먹여주기도 하고 뭘 해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마침내 데리고 있던 아이
아타라는 아이를 둘이 결혼을 시켜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보면 역시 모성애적인 부분에서 또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티아레는 스트릭랜드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티아레는 스트릭랜드를 예술가적으로 예술적인 혼이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그냥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냥 떠도는 사람을 챙겨주는 어머니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밥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또 짝도 챙겨줍니다. 마치 스트릭랜드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갈 데 없는 개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표현도 재밌죠. 갈 데 없는 개처럼 느껴져 있다. 그러면서 티아레는 스트릭랜드를 신비화하지 않고 가장 그 인간적인 결핍을 주시합니다. 새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인간적인 결핍이죠. 또 아내도 없이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인간적인 결핍이죠. 그런 결핍을 보면서 타이티적인 시선으로 이 스트릭랜드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남자가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이를 여기다 붙여주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얘기들도 뭐 재밌습니다. 어떻든 재밌게 인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스트릭랜드가 얘기가 "아, 나는 유럽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사실은 이혼했죠. 이혼하고 그러는데 "아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그 얘기했더니만 티아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이 대양을 건너서 이 타히티까지 온 사람 치고 저 멀리 지구 끝에 아내 안 두고 온 사람 어딨나? 다 아내 두고 와." 예, 그럽니다. 다 아내 두고 오는데 "당신도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떠돌이로 있지 말고 여기서 그래도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자리 잡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스트릭랜드가 필요한 부분이 뭐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채워 주려고 합니다. 스트릭랜드도 여자도 남자도 보니까 여자가 필요했겠죠. 그런 어떤 그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혼의 조건으로서 스트릭랜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아타라는 아이는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좀 야무진 아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그 집도 물려받고 땅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어떻든 그런 먹는 거 해결되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에 이 아타는 17세 소녀입니다. 17세 소녀인데 그래서 언뜻 지금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뭐야? 중년 남자하고 17세 소녀를 맺혀 주는 게 말이 돼?'라고 할 때는요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서는 너무 흔하고 보편적인 거랍니다. 이렇게 인제 그 당시에 중년 백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거 뭐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걸 보고요. 근데 더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가 정말 어떤지 그러면 아타를 대면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매쟁이로 나선 사람이 티아레가 나섰죠. 티아레가 그러면 "아타를 오라 할게." 그렇게 해서 아타를 오라 해서 아타께 직접 물어보는데 스트릭랜드가 아타께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때릴 텐데 그래도 좋겠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죠. "아니, 때린다니?"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아타가 하는 대답이 때리지 않으면은 사랑받는 줄 모르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서구 남성을 상정하는 머리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이 타히티에 갖고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피학성,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것이죠, 피학성은요. 학대를 당하는 것이 사랑의 징표로 해석하는 페미니즘적인으로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받을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티아레 자신의 얘기도 또 합니다. 티아레 자신이 남편 존슨이라는 선장하고 살 때에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남자는 존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티아레는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조지 레이니라는 또 서양인하고 두 번째 결혼했습니다. 절대 술도 안 마시고요. 절대 손찌검도 안 하고 너무 나이스한데 한마디로 사기꾼으로 봅니다. 다르지 않나요? 한참 다르죠. 그러면서 앞에 선장은 자기께 진짜 남자로 인식되어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조지 레이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남성상 여성들이 이 시대에 여기에 각 여성인들이 갖게 되는 남성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결혼하는 결혼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혼 축하연이죠. 그 결혼 축하연이 매우 시각적이고 이미지가 아주 뚜렷한 그런 폭발적인 이미지라 할까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완두콩 수프, 바닷가재 요리, 커리, 코코넛 샐러드 등 음식과 샴페인. 그러니까 뭡니까? 타이트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여기 이제 쭉 차려놓은 음식에서 나오게 되죠. 결국은 물질적 풍요를 여기서 타히티에서 만나게 되는데 스트릭랜드가 파리나 또는 런던에서 생활할 때에 봤던 물질적 이 같은 문명 사회에서의 결핍, 더 이상 이 같은 결핍은 없고 그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결별된다 할까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뭡니까? 베란다에 가득한 티아레 꽃향기. 티아레라는 거는 향기가 많이 나는 꽃인데 그 꽃이 이쪽 타히티만 있답니다. 이 꽃향기. 많은 사람들이 이 티아레라는 꽃의 향기를 못 잊어 하면서 다시 타히티를 찾아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딸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티아레라고 지어줬습니다. 꽃 이름입니다. 어떻든요. 베란다에 가득 티아레 꽃 향기가 있었고 밤에 남십자성의 묘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문명 세계와는 결별되지는 문명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자연 상태이면서도 이 자연 상태에서 축제가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가가 51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3년간이 스트릭랜드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다. 아타의 집은 섬을 빙 둘러나 있는 도로에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에 가자면 무성한 열대수 아래로 난 구불구불한 새길을 따라가야 했다. 집은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목조 방갈로인데 방이 두 칸이고 바깥에 부엌으로 쓰는 작은 광이 하나 있었다. 가구라야 잠자리에 까는 돗자리와 베란다에 놓아둔 흔들 의자뿐이었다. 커다란 잎사귀가 마구 자란 바나나 나무들이 궁전에서 쫓겨난 여왕의 누더기처럼 집 주변에 자라고 있었다. 집 뒷곁에는 아보카도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사방에 야자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야자수가 이곳의 수입원이었다. 아타의 아버지가 자기 소유지 주위에 숨어 놓았던 파도나무가 이제 자랄 대로 자라 화려하고 강렬한 빛깔들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아탄의 땅을 빙 둘러 불꽃 울타리를 쳐놓고 있었다. 집 앞에는 망고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개간지 끄트머리에는 쌍둥이 같은 불꽃나무 두 그루가 진홍빛 꽃들로 야자수의 황금빛에 도전하고 있었다. 여기서 스트릭랜드는 파피에테는 거의 나오는 일 없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갔다. 멀지 않은 곳에 개울이 하나 있어 그는 거기서 목욕을 했다. 때로는 그 개울까지 물고기 떼가 올라오는 수도 있었다. 그런 때면 토박이들이 창을 들고 몰려들어 요란한 고함 소리를 내며 그 커다란 물고기들을 찔러댔고 놀란 고깃대는 바다로 황급히 달아났다. 스트릭랜드가 이따금 바닷가 바위에 나가 작고 빛깔 고운 물고기들을 한 건주리씩 잡아오면 아타는 그걸 야자기름에 튀겼다. 바닷가재를 잡아오는 날도 있었다. 아타는 때로 발밑에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커다란 참깨들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 주기도 했다. 산 위에는 야생 오렌지 나무가 많았다. 아타는 가끔 마을 아낙네 두셋과 함께 산에 올라 그 초록색의 달고 맛있는 과일을 잔뜩 따왔다. 야자 열매가 따기에 알맞도록 무르익으면 아타의 사촌들, 토박이들이 다 그렇지만 아타도 친척이 많았다.
이 나무에 기어올라 크고 잘 익은 열매를 떨어뜨려 주었다. 야자는 절반으로 쪼개어 볕에 말렸다. 그런 다음 코프라를 잘라내어 자루에 넣으면 여자들이 호숫가 마을의 상인에게 가져갔다. 상인은 그걸 받고 쌀이며 비누, 고기 통조림, 그리고 몇 푼의 돈을 주었다. 어떤 때는 마을에 잔치가 열리기도 했는데 그런 때는 돼지를 잡았다. 그러고는 다들 모여 배가 터지도록 먹고 춤추고 노래했다. 하지만 아타의 집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타이리 사람들은 게으르다. 여행을 좋아하고 잡담을 좋아하긴 하지만 걷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트릭랜드와 아타는 몇 줄씩이고 사람 구경을 못하는 수도 있었다. 그는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아타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윽고 아타는 아이를 낳았다. 출산을 도우러 왔던 할머니는 그대로 눌러 살게 되었다. 얼마 뒤엔 할머니의 손녀도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젊은이가 한 사람 나타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도 역시 이곳에 주저앉았고 이들은 다 함께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았다. 네, 이제 52장에 들어왔습니다. 52장은 스트릭랜드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기에 같이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고 8km나 떨어지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3년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기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결국은 8km 떨어진 숲속에서 살고 있는 이곳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잎사귀가 마구 자란 바나나 나무들이 집 주위에 자라고 있었다. 아보카도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파두나무가 이제 자랄 대로 자라 화려하고 강력한 빛깔들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불꽃 울타리를 쳐놓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매우 환상적이랄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색채의 강렬함입니다. 잎사귀가 마구 자란 바나나들, 또 아보카도 열매, 또 그러면서 붉은 울타리에 꽃이 피어서 마치 붉은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진홍빛 붉은색의 황금빛 야자수, 그 다음에 초록색 과일, 이런 것들이 아주 원색적인 그런 강렬함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마치 고갱의 작품을 보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갖게 되고요. 결국은 고갱의 작품은 이 같은 자연의 여기에서 동화되어지면서 나온 작품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자연은 인간을 압도하거나 위협하지도 않고 무한한 관용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파리에서 춥고 어두웠던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건조한 런던의 정권가의 생활과의 좋게 또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스트링랜드는 이 같은 타이티에 와서, 그것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8km나 떨어진 숲속에서 살면서 마침내 스트링랜드의 예술이 꽃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여기에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6펜스의 세계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6펜스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해 버리고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량, 이런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겨울에서 잡은 물고기, 바닷가에서 잡은 가재, 참깨, 산에서 딴 오렌지와 야자 열매 등등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프라라는 야자를 말린 것을 이제 여자들이 들고 나가서 팔아서 비누라든지 생필품 같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이제 거기서 구해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6펜스적인 거는 여기에서는 저절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명사회에서 스트릭랜드를 괴롭혔던 사회적 책무, 또 경제적 압박, 타인과의 시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신경 쓸 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같이 더불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는 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멍하니
자연을 응시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우더랍니다. 이는 그 노동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뭔가 물질적인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물량 사회, 여기와는 완전히 결별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결별되면서 예술적 몰입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진 자리가 이 절이었다. 그다음에 또 아타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아타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아무튼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러나 스트릭랜드에게서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왠가 하면은 그녀는 스트릭랜드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려고 덤벼들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비평하지도 않고 그저 그의 생존을 돕고 있고 낳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런 걸로 됩니다. 그는 파페예테에 거의 나오는 일이 없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의지하여 살았다. 이 부분은 아타의 노동력, 그러니까 17살 때 결혼했다 그랬죠. 아타의 노동력이 그렇게 싱싱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고요. 스트릭랜드에게 있어서의 아타라는 존재는 인격체라기보다는 자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 즉 그가 그리는 풍경, 그 그림으로 그리는 풍경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작품 속에서 여러 군데서 아타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모델처럼 되죠. 모델로 등장하는데 들어는 전통 복장도 입은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나체로도 등장하고 있고요. 결국 아타는 그가 그리는 풍경의 일부와 같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재밌죠. 아타가 풍경의 일부처럼 보인다. 이는 스트릭랜드가 백인 여성인 블란치 스트로브라 느꼈던 그런 혐오감. 블란치는 스트릭랜드를 소유하려고 그랬죠. 점유하려고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타는 전혀 그렇게 점유하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죠. 그런 면에서도 매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아타와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53장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봐요. 저기 브루노 선장이 오네요. 어느 날 티아레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나는 그녀가 해준 스트릭랜드 이야기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고 있던 참이었다. 저희가 스트릭랜드를 잘 알아요.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는 중년의 프랑스인으로 흰털이 섞인 검은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있었고 곁에 걸린 얼굴에 커다란 눈이 광채로 번쩍였다. 실크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점심 때 보았던 사람이었다. 중국인 종업원 아린이 그날 포모투 군도에서 도착한 배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던 것이다. 야레가 나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르네 브리노라는 이름과 그 밑에 롱크루호 선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는 큼지막한 명함이었다. 우리는 부엌 바깥의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는 집안일을 하는 여자아이에게 만들어 입힐 옷을 마름질하고 있었다. 선장도 우리와 함께 앉았다. 스틱랜드요? 그럼요. 잘 알고 말고요. 그가 말했다. 내가 워낙 체스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체스라면 사양하는 법이 없더군요. 나는 사업상 1년에 서너 번은 여기 옵니다. 그 사람이 파페에테에 나와 있을 때는 이 집에 와서 한 판씩 붙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브리너 선장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니까 결국 티아레가 얻어준 그 아이와 같이 가서 살림을 차린 후부터는 나더러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결혼 잔치를 벌였을 때 나도 손님으로 왔죠. 그는 티아레를 쳐다보았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뒤로 그 사람이 파페트에 나오는 일은 뜸했어요. 1년쯤 뒤인가 무슨 일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볼일이 있어 우연히 그 근방에 가게 됐지요. 일을 마치고 가만히 생각하니 여기까지 와서 스트릭랜드를 안 보고 가면 선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토박이들 한두 명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거기서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찾아갔죠.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환초인데 야트막한 섬입니다. 가운데 초호가 있고 그 초호를 땅이 띠처럼 둘러싸고 있지요.
이 섬이 아름답다면 그건 바다와 하늘, 초호의 오만 빛깔, 그리고 우아한 야자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인데, 스틱랜드가 살던 곳에는 뭐랄까요?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아, 정말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선생께서도 거길 보실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외진 곳,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 사방에는 울울창창 나무만 우거진 것이죠. 그야말로 색채의 향연 같았어요. 그뿐인가요? 향긋하고 서늘한 바람은 또 어떻고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이나 그 사람이나 다 서로를 잊고 말입니다. 하기야 유럽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게 지저분하죠. 집은 다 쓰러져 가는 데다 깨끗한 데라고는 한 구석도 없었어요. 하여간 가까이 가보니 토박이 서너 명이 베란다에 누워 있더군요. 여기 토박이들이 껄핏하면 모이기를 좋아하는 건 아시죠? 웬 젊은 녀석이 담배를 물고 질펀하게 누워 있는데 몸에 걸친 것이라고 파레오뿐이었어요. 파레오란 기다란 면포를 말하는데 붉거나 푸른 바탕에 흰 무늬가 찍힌 것이 보통이다. 그것을 허리에 감고 무릎까지 늘어뜨려 입는다. 열대 쌀 정도나 됐을 법한 계집아이가 판타누스 앞으로 모자를 엮고 있고 할머니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파이프 담배를 빨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타가 있더군요. 갓난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죠. 발치에는 훌랑 벗은 아이가 또 하나 놀고 있고 아타가 나를 보고 큰 소리로 스트릭랜드를 부르더군요. 그러자 그 친구가 문간으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도 걸친 것이라고 파레오 뿐이었어요. 풍채가 대단했습니다. 붉은 수염하며 더부룩한 머리칼, 떡 벌어진 털투성이 가슴팍, 하여간 볼만했어요. 발에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히고 흉터투성이인 걸 보니 늘 맨발로 돌아다닌다는 걸 금방 알겠더군요. 정말 토박이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몹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타에게 닭을 잡으라고 이르고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 구석에는 침대가 놓여 있고 방 한가운데는 캔버스를 얹어놓은 이젤이 세워져 있었어요. 전에도 나는 그 사람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 싼 값에 그림을 한두 점 사다가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죠. 처음엔 동정심에서 사주었지만 걸어놓고 살다 보니 차츰 마음에 들더군요. 그러다 나중엔 정말 묘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나더러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맞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근방섬에서는 내가 그 사람 그림을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이지요. 그는 티아레를 향해 약을 올리듯 웃어 보였다. 그러자 티아레는 긴 타식을 하면서 스트릭랜드의 물건이 팔릴 때 자기가 왜 그림 살 생각을 못하고 고작 27프랑짜리 미제 날로만 사고 말았던가를 또 되풀이하여 이야기했다. 그 그림은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팔 작정입니다. 지참금으로 써야죠. 그는 다시 스트릭랜드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거기서 하룻밤 묵었는데 그날 밤 일은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1시간만 있다가 갈 작정이었는데 굳이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좀 망설였죠. 솔직히 말해서 내 잠자리라고 준 깔개를 보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 하고 말았죠. 나도 포모투스에다 집을 지을 때는 무성한 관목을 지붕 삼아 그보다 더 딱딱한 잠자리에서 몇 주일을 잡은 적이 있으니까요. 벌레들이야 네프뷰가 워낙 질겨서 별 문제는 못 되었고 아타가 밥을 짓고 있는 동안 우리는 개울에 가서 미역을 감았죠.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베란다에 나와 앉아 담배도 피우고 잡담도 했어요. 젊은 친구가 마침 아코디언을 가지고 있어서 10년도 더 전에 뮤지컬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연주하는데 운명과는 수많이 떨어진 열대의 밤에 듣노라니 기분이 참 야릇하더군요. 내가 스트릭랜드에게 물었죠. 그처럼 되는 대로 사는 게 실증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대요. 가까이에 모델들이 있어서 오히려 좋다나요?
얼마 있으니 토박이들은 잔뜩 하품을 하면서 차로 들어가 버리고 스트릭랜드와 나만 남았죠. 그때 그 밤에 죽은 듯한 적막을 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포트무스에 있는 내 섬에서는 밤이 되어도 그처럼 완벽하게 고요하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바스락거리고 갖가지 조그만 조개들이 한없이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참개는 더 소란스럽게 기어다니고요. 이따금 초호에서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 상어가 나타날 때면 물고기들이 죽어라 달아나느라고 요란하게 물튀기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뿐인가요? 무엇보다 시간처럼 그치지 않고 바위에 부딪히는 둔중한 파도 소리가 있지요. 그런데 스트릭랜드가 사는 그곳에는 소리락은 하나도 없었어요. 밤에 피는 하얀 꽃들 덕분에 사방은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었는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영혼이 금방이라도 허공으로 둥실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이 조금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피하려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한 번 더 15세 처녀가 될 수는 없을까? 바로 그때 티아레가 부엌 식탁에 놓인 참새우 접시를 노리고 있던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요란한 욕지거리를 퍼부어대며 도망치는 고양이의 꼬리를 향해 번개처럼 책을 내던졌다. 아타랑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이 친구가 얘는 간섭을 안 해. 내 밥도 지어주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네. 내가 여자에게 바라는 건 다 해줘. 라고 하더군요. 내가 또 물었죠. 그럼 유럽에는 전혀 미련이 없단 말인가? 가끔 파리나 런던 거리의 불빛이라든가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어울리던 일, 그리고 또 뭐 극장이나 신문, 자갈길을 달리는 승합마차의 덜거덕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그립지 않아? 그는 한동안 잠자코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네. 라고. 그래, 조금도 실증나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말인가? 그거 내가 물었죠. 키키 웃더군요. 그러면서 이 딱한 친구야. 자넨 예술가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만. 하더란 말입니다. 브리노 선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검고 상냥한 두 눈이 야릇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 친구가 나를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나도 꿈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내게도 꿈이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는 예술가죠. 우리는 모두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히아레가 그녀의 커다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움큼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한 대씩 나누어 주었다. 우리 셋은 모두 뻐끔거리며 담배를 피웠다. 이윽고 티아레가 입을 열었다. 이분이 스트릭랜드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푸트러 의사 선생이 안내 좀 해드리지 그래요. 그 양반이 그 사람 병들어 죽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그야 어렵지 않죠? 그가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시계를 보았다. 6시가 지났군. 지금 가면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나는 군소리 없이 일어났다. 우리는 의사네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의사는 교외에 살고 있었지만 플레르 호텔이 시내 변두리에 있어 조금 가니 금방 교외였다. 널찍한 길이 후추나무 그늘로 덮여 있고 길 양쪽에는 야자 농원과 바닐라 농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종려나무 잎사귀 속에서 해적 까마귀들이 깍깍 울어댔다. 우리는 시냇물 위로 돌다리가 놓여 있는 곳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고 토박이 소년들이 미역 감는 것을 구경했다. 아이들이 날카로운 고함을 지르고 깔깔 웃어대면서 물장난을 했다. 물에 젖은 구릿빛 몸뚱아리들이 햇빛에 번들거렸다. 자, 53 장에서는 스트릭랜드의 이 예술 세계를 좀 맛볼 수 있다 할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브루노 선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해군 출신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타히티에 정착했고요. 나름대로 스스로가 나는 예술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나름대로 예술가죠. 이렇게 할 만큼 예술가적인 안목도 있고 그렇게 또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장은 이 황무지 같은 정원들을 만들고 삶을 가꾸는 행위를 하면서 스트릭랜드를 이 타이티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첫 번째의 백인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릭랜드를 동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통해서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스트릭랜드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브루노 선장이 스트릭랜드의 집을 가보는 얘기를 합니다.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방문했을 때 밤의 정적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서 압권 중에 압권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잘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루 자고 가라고 강권하는 바람에 자게 되는데, 그때에 그 밤의 죽은 듯한 적막,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영혼이 금방이라도 허공으로 둥실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적막이더라는 겁니다. 영화하면 이 바다로부터 섬이긴 하지만은 깊숙이 떨어져 있는 8km나 외딴 자리고, 심지어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로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외딴 데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막함이라는 거는 단순한 소리가 없는 그런 소리의 부재의 적막이 아니고, 적막을 이렇게 보면 세속적 욕망과 소음이 제거된 상태, 즉 예술적 명상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스트릭랜드는 이 같은 공간에서 파레오라서 전통 옷인데 아주 간단한 흰 천을 해가지고 한번 휙 두르면 되는 그런 파레오만 입고 거의 반나 상태로서 원주민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브루노 선장에게는 스트릭랜드는 영락없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런 스트릭랜드에서 문명인이 잃어버리기 쉬운 원초적인 자유와 몰입을 발견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초적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스트릭랜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브루노 선장이 묻습니다. 유럽에 대한 미련이 없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야 스트릭랜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여기에 살겠네. 이 딱 한 친구야. 자넨 예술가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사에서 스트릭랜드가 타히티를 단순히 자기가 문명사회에 적응이 안 돼서 도망 나온 도피처가 아니고 자신의 예술이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필연적인 장소로서 이 타히티를 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런던의 파리의 기억, 신문, 마차, 친구들,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타히티의 고요함만이 그의 내면의 달을 비추는 거울이 됐다. 여기서 또 달이 나왔죠. 그 달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저 하늘에 멀리 있는 달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 내면의 달로 와서 자신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만큼 하면서 오늘 했던 달과 6펜스 부분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53장은 제목인 달과 6펜스의 대립이 가장 극적으로 해소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항상 따로 놀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해소되어져 가는 자리인데, 결국은 런던에서의 생활을 봤을 때 6펜스가 달을 가리고 있는 생활을 했다면은, 파리에서는 달을 보기 위해서는 6펜스를 내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타히티에서는 자동적으로 6펜스는 소멸해 버리고 6펜스의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히 달만 쫙 빛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행복과 스트릭랜드의 안식, 이 두 가지는 바로 달을, 그러니까 6펜스를 초월하고 달을 가진 자의 행복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서구 남성 위주의 그런 공간으로 되어지면서 아타는 오로지 순정적인 그런 뮤즈로 대상화되어져 있는 거라든지, 또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원주민을 착취한 게 아니냐, 성적 착취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 뭐 꼭 실존주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는데 이 귀소 본능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 내면 속에서 구현시킨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라는 거를 아브라함과 스트릭랜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귀소 본능에서 잘 충족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맛볼 수가 있죠. 결국은 오늘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타히티는 스트릭랜드에 있어서 예술이 완성되는 필연적 장소였다. 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일화가 끼어들면서 아브라함의 일례를 통해서 내면을 추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떻게 스트릭랜드와 같은 맥락선상에서 있는가라는 자신을 보게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 생각할 부분은 과연 나에게 타히티는 무엇인가? 단순한 심리적 안식처에 불과한가? 또 그다음에 스트릭랜드의 삶은 과연 성공한 삶인가? 라는 우리 현실적인 질문을 또 던지고 있죠. 그런 거는 뭐 딱 부러지게 이게 답이다라는 건 나올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